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형사소송법, 형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우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군무원 9급 시험 2026년 군무원 9급 시험 형사소송법 해설 강의입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는 이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좀 답이 쉽게 보이는 이런 평이한 문제들 그리고 뭐 자주 봤던 이런 지문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주셨다면 이제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쉬운 문제들은 이제 빨리빨리 넘기면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긴급 체포에 대한 걸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1번 보시면 체포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저 체포 당시를 기준으로 긴급 체포의 요건, 요게 충족되는지 봐야지 사후에 밝혀진 사정, 이게 범죄 혐의가 이제 알고 봤더니 긴급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런 범죄들아 그런 나중에 밝혀진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기관이 체포를 계속 망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2번 긴급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봐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 체포는 위협한 체포다. 이제 2번은 맞는 지문인데 3번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3번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재량의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3번에. 그래서 이게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부분이 틀렸는데 이 긴급 체포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수사기관, 검사나 사법경찰관 같은 수사기관에게 일정한 이제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량의 한계는 있는 거죠. 재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2번처럼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이런 재량의 행사다. 그럼 이제 위협한 체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3번이 답이 된다는 거. 긴급체포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수사기관 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뭐 이제 조만간 법이 바뀌면 이제 검사 부분들은 다 빠지겠죠. 검사가 뭐 수사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4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에 해당하므로 역시 위협하다. 영장주의 위반이란 얘기죠.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검증 뭐 이런 것들은 강제 수사입니다. 강제 수사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준수해야 되는 거고 영장 없이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협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면 고발, 고소와 고발이 이제 수사의 단서죠. 고소가 주로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고발을 물어봤네요. 고발은 이제 피의자도 아니고 혐의를 받고 있는 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피해자라든지 일정한 고소권자 아닌 자 그러니까 제3자가 되겠죠. 사건과는 좀 무관한 이런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이제 고발이겠죠. 역시 이제 고소와 함께 대표적인 수사의 단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조문 문제인데요. 공무원은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도 고발 의무가 있고 이미 틀렸고요. 그죠?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고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것만 고발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발하게 할 수도 있다 되어 있는데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고소는 이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고발은 대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성질상 허용되기도 어렵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대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설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관할관청의 고발이 소추 조건인 범죄를 저지른 1인에 대한 고발이 있더라도 그 범죄의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즉 고발 범죄죠. 즉 고발 범죄. 그래서 친고죄와 유사하지만 좀 다른 즉 고발 범죄입니다. 즉 고발 범죄의 경우 이런 즉 고발 범죄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이제 숨은 의미는 이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느냐. 그래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친고죄에서만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검사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는 7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했을 땐 이런 이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통지를 해주면 돼요. 통지를. 그리고 뭐 7일 뭐 이게 아니라 청구도 필요 없고 그냥 통지, 공소 제기가 있었다 또는 불기소됐다 이런 걸 통지해 주는 거고 이유를 이제 물어보면 청구하면 설명해 줘야 되는 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시입니다. 불기소 처분시다. 그래서 3번은 공소를 제기한 처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혼동시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4번 피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고발한 자는 피고발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피의 사실이 공표된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되는데 동의를 요하는 건 아니죠. 재정 신청 우리 일정한 범죄, 4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경우에도 재정 신청으로 갈 수 있죠. 재정 신청으로 갈 수 있지만 이 피의 사실 공표죄는 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동의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다.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피의자 구속이죠. 그래서 피의자 구속 역시 이제 강제 수사의 일종으로 체포에 비해서 구속이라는 건 좀 장기간 잡아두는 걸 얘기하죠. 1번 체포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역시 이제 수임판사, 영장 전담 판사겠죠. 구인 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일정한 뭐 도망간 경우라든지 이런 예외를 빼고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니까 신문하여야 하고가 맞고 그 다음에 이런 영장 실시 심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단계지만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입니다.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이 없다면 뭐 적부 심사라든지 영장 실시 심사는 수사 단계지만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번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 제한 일수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고 그죠? 진행된다는 거죠. 체포한 때 이제 구속된 때 이때부터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 접수일부터 구속영장 발부일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이제 구속기간은 수사를 위해서 활용하는 이런 기간이 될 텐데 영장 실시심사 기간이 되겠죠. 영장 실시심사 기간 이 기간 동안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류 같은 것들이 수사 서류 같은 것들이 다 법원에 접수되기 때문에 이제 수사에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3번 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고 그렇죠? 뭐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석방을 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신청할 수 없고 검사가 청구할 수도 없다 돼 있는데 그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재청구에 제한이 없어요. 다만 재청구하는 사유만 써서 이제 재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다.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얼마든지 재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겠고. 네, 4번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하던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재구속의 제한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속의 제한 생각을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공소시효죠.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 제기 시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우리가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이제 공소 제기해봤자 면소 판결로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완성되지 않았을 것 이게 소제기, 소위 말하는 공소 제기의 적법 요건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4번에 1번은 범죄행위 종료한 때부터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에 2번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형이 아니라 무거운 형이죠. 무거운 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한다. 중형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징역과 벌금이 이제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징역 부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하면 됩니다. 네, 3번은 뭐 의제 공소시효죠. 공소 제기했으나 공소 제기하면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이 정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끝나지도 않고 25년이죠. 20년이 아니라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면 이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공소시효 규정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공소 취소는 언제든 구술로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공소 취소는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지문 자체가 언제든이라고 해서 확실히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 주로 이제 참고인 조사라는 임의수사 방법을 많이 쓸 텐데요. 그죠? 1번 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뭐라고 한다? 참고인 조사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 과정을 영상 녹화를 하면 참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의 영상 녹화와 달리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의 영상 녹화는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피의자 신문할 때는 그냥 피의자에게 알려주기만 하죠. 영상 녹화된다는 걸 알려주기만 하면 충분한데 이거 좀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않냐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판사에게 제3자인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184조의 증거보존이죠. 증거보존 청구. 그래서 압수검증감 뭐 이러면서 외워놨었죠. 그래서 증인신문도 당연히 가능하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판기일할 걸 미리 땡겨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고. 3번은 검사는 범죄 일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 진술을 거부한 경우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221조에 의해 증인신문 청구죠.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신문 청구랑 증거보존 184조의 증거보존 청구랑 이거 좀 구별을 좀 하고 있어야겠죠.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느냐, 뭐 아니면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점들 뭐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피의자의 증거보존 청구 또는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의하여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와 피의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관할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증거보존 청구 절차 184조의 절차에 의해서 얻어진 서류 같은 것들은 당사자의 열람복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221조의 이 증인신문 청구에서 얻어진 서류, 증인신문 조서 이런 것들은 검사가 보관하면서 열람복사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제도의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공판이 좀 나오고 있죠. 공소 제기 후에 이제 피고인의 공판적 출석. 피고인은 공판정에 공소 제기 후에 자신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서 출석할 권리도 있고요. 다만 출석했다면 멋대로 나갈 수 없는 재정 의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지만 공판 절차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지만, 자 이게 원칙이죠. 원칙. 그래서 피고인이나 뭐 검사 이런 당사자의 출석이 공판 개정의 요건이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뭐 예외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하고, 자 이게 재정 의무예요. 재정 의무고, 또한 재판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서 재판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든지 뭐 이럴 때는 오히려 퇴정 명령 같은 걸 내려서 오히려 좀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는 이런 조문들이 있다는 거죠. 1번은 뭐 조문 내용 그대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되는데, 아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한 거 플러스 요건이라고 매번 말하죠. 그래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도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피고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조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에 재판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이것도 조문이 있는 거죠.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공소기각, 면소면 피고인에게 그다지 불리한 재판은 아니죠. 그죠? 500만 원 이하 어차피 구속되지는 않고 벌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액 500만 원 이하의 이런 미만 이하 이런 거 좀 갖고 장난치지 않는지 실제 의원이 그런 것만 좀 조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한 경우나 약식명령에 피고인만이 정시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뭐 2회 불출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식명령에서 이제 피고인만 출석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가 적용되죠? 약식명령 이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경우 이제 자기에게 불리할 게 별로 없겠죠. 이럴 때는 뭐 형종 상향금지 피고인만 불복했다면 이런 것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조문이 이제 준용하는 규정이다라고 좀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공소장 변경 제도도 잘 알고 계셔야겠죠. 공소장 변경의 한계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내용과 또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이 주된 쟁점이 되겠죠. 근데 1번 보시면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이런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죠. 틀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불이익,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만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공소 사실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공소 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동일성이 없음을 이유로 불어대자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로 공소장을 가름한다, 대신한다는 구두 진술을 하고, 자, 이게 아시다시피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공소장으로 가름한다, 대신할 수는 없어요. 대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실체 판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실체 판결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적법한 공소 제기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자가 치유된다 이거죠. 적법한 공소 제기가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틀린 지문이에요. 이건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공소장 제출은 공소 제기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공소 제기 방식의 본질적 요소다. 방식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소장이 제출돼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공소장이 제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뭐 USB에 담긴 부분 뭐 이런 판례들도 좀 같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3번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초과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판결 파기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죠? 동일성의 범위를 초과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없잖아요. 이건 허가가 동일성이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들어온다면 허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 위반이다.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하는 거고, 동일성이 부정되면 허가하면 안 되는 게 의무다라는 거죠. 또 공소장 변경의 허가는 법원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안 되고 이걸 판단해서 하여야 하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라면 이를 허가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이지만, 그죠? 여기 나왔네요. 이거 3, 4번 비교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맞는 말이고, 다만 이제 우리 조문상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가 규정되어 있는데 마치 조문은 요구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처럼 규정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 법원이 판례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 재량이다 라는 거죠. 조문은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재량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4번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4번 그래 답이 됐네요. 맞는 지문. 설명은 잘 드렸고, 오늘 8번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적자. 이제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는 거의 매번 나오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거죠. 현대에 와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저장 매체가 압수의 목적물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이게 그 부분만 출력이나 복제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2번 영장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를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경우에도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고, 그죠?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것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당 사건과 무관한 별건 범죄의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반드시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롭게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 집행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3번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그 정보 저장 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을 일괄하여 임의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임의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전자정보라도 압수의 대상이 된다 돼 있는데 틀렸습니다. 그죠? 임의 제출물의 압수의 경우에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참여권도 보장해줘야 되고요. 그 점이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유류물과의 차이점이에요. 유류물은 뭐 사건과의 관련성 제한이라든지 참여권 보장 이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임의 제출물의 압수랑 유류물을 조심해서 정확하게 구별해 두셔야 되는 거죠. 4번 피해자가 거주지인 고층 아파트 바깥으로 저장매체 등 신발 주머니를 투척하여 이를 수거한 경찰관이 저장매체의 소유자가 맞는지를 묻자 소유권을 부인한 경우 유류물의 압수에 해당하여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사건이 되겠죠. 이제 유류물, 버린 물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 이때는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공판 준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1번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죠? 검사는 이제 공소장하고 플러스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 송달, 그리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서면에 의한 공판 준비 절차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서류가 법원으로 갔다가 법원에서 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주는 거죠. 의견서, 답변서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절차고, 그 다음에 2번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률상 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 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뭐 쟁점의 정리 같은 걸 위해서 이런 걸 얼마든지 또 요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 준비 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자 당사자는 공판 기일 신청권은 없지만 공판 준비 기일 지정 신청권 있죠. 또 변경 신청권도 인정될 테고요. 법원은 공판 준비 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서 변호인이 없는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죠?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에는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해야 한다. 거기 틀렸죠? 피고인이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출석권이 있고 때로는 이제 소환하면 이제 나가야 될 의무가 생기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공판 준비 기일에는 변호인은 꼭 나가고 검사나 변호인은 꼭 나가야겠지만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조문에 규정돼 있죠. 공판 준비 절차에서 법원은 증거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증거 체부의 결정을 하거나 증거 조사의 순서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거 조사만큼은 공판 기일에 해야 되는 거죠. 증거 조사만큼은 공판 기일에 한다. 한 거 기억해 두고요. 그다음에 증거 개시, 공소 제기 후에 그죠? 검사나 피고인 측이 서로 상대방에게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증거 개시죠. 그래서 검사 측, 피변 측 이쪽에서 서로 이제 증거 개시 요구를 하겠죠. 증거 개시 요구를 하고, 그죠? 서로 할 수 있죠. 서로 할 수 있는데 검사 측에서 증거 개시라는 건 이제 내가 가진 증거를 공개한다 이겁니다. 공개한다. 근데 이쪽은 이제 전면적 증거 개시죠. 전면적 증거 개시다. 언제든지 모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에 대해서 피변 측은 검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피변 측에서 보여주는 건 제한적 증거 개시라고 합니다. 제한적 증거 개시다. 피변 측이 뭐 현장 부재, 알리바이를 주장했다든지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든지 이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검사 측이 피고인 변호인 측에게 증거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물론 유리한 증거라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증거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성 있는 거라면 검사 측에서 보여줘야 되는 건 전면적 증거 개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소사실의 인정이 아닌 양형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해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증거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뭐 다 조문에 있는 거지만 이렇게 뭐 좀 넓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증거 개시는 전면적 증거 개시다라고 말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주 나오는 조문인데요.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수사장애 등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서류 등의 열람, 등사, 교부를 거부 제한할 수 있지만 목록의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제 증거 개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록만큼은 꼭 보여줘야 돼요. 수사에서 목록을 봐야 어떤 증거를 이제 보여달라고 요구할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4번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열람 등사 교부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법원은 공소 제기의 절차의 위법 무효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증거 개시 이제 결정을 이제 법원이 내렸죠. 그죠? 증거 개시 결정을 법원이 내렸을 때는 이걸 따르지 않으면 이제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이 검사가 입증하려는 범죄 사실의 입증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됩니까? 합리적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 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증인 신문 가보시면 11번에 법원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여기 조문 자체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뒤쪽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을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되는 거고요. 증인은 구속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끌고 올 수 있는 거고 구속은 좀 장기간 구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인이 가능한 거고 구속은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인에게 먼저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도록 해야 하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조문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증인신문할 때 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조문 재판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 3번은 이제 교신문 방식 이런 걸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틀렸죠? 원래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이런 절차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재판장은 뭐 공판의 이제 심리 순서에 따라서 이걸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재판장이 신문서를 변경할 수 없다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리고 반대신문에서 유도신문이나 새로운 사항에 대한 신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자, 반대신문에서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근데 새로운 사항에 대한 신문은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갑자기 반대신문에서 주신문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면 그건 이제 주신문으로 본다라는 게 조문의 입장이죠.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조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피고인 이제 공소 제기 후에 구속이죠. 수소법원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인 수소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출석 동행을 명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인 또는 구금할 수도 있다. 출석 동행 명령, 뭐 소환 이런 게 다 가능하죠. 법정에 나오도록. 그 다음에 수소법원의 촉탁을 받은 수탁판사가 그러니까 수소법원에 속하지 않은 다른 판사를 수탁판사라고 합니다. 수탁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고인을 수탁판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수탁판사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송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탁판사가 이제 가서 촉탁을 받아서 대신 행하는 걸 말합니다. 수임판사 아니고 지금 수탁판사예요. 여러분 용어를 사소한 용어를 이제 헷갈리면 막 답을 잘못 고를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 둬야겠고요. 네, 3번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은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면 물론 사본을 교부해야 하고 즉시 공소하실에 요지에 더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까지 고지해야 한다. 변호인 선임까지 요의병 고지하고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조문에 나온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상소 기간 중이나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속 취소, 보속, 구속 집행 정지의 결정은 소송 기록에 있는 법원이 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속기간의 갱신, 보석 취소, 구속 집행정지 취소 결정은 상소법원이 해야 한다 되는데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원심법원이 할 수 있는 거죠. 원심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 취소 같은 거, 그러니까 아직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달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하더라도 여전히 원심법원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의미, 소송 기록 송부 전 그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겠고, 그다음에 13번 공판 절차에 대한 거. 1번 법원은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뭐 여기까지 맞죠, 그죠? 원칙적으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직접 심리주의 비슈어. 근데 두 번째 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되는데,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뭐 갱신할 필요가 없겠지만 앞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거나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해설에도 제가 이제 넣어놨습니다만, 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예외다. 이거는 간이공판 절차에서만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사의 경질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좀 여러분 머릿속을 좀 혼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서 암기할 사항이 되게 많은데, 상당히 많은데 그걸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빨리 답을 고를 수 없고 헷갈릴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을 분리할 수도 병합할 수도 있지만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 없이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는 없다. 아니죠? 그래서 직권으로 변론 재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신청이 있어야만 재개하는 거 아니에요. 더 직권이든 신청이든 종결한 변론은 재개할 수 있는 거죠. 재개할 수 있다. 3번 법원은 피고인이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상태에 있는 때는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원칙적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첫째 주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사실상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판 절차 정지하고 기다려주는 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다만 유리한 재판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예외가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4번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한 때는 그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한하여 간이공판 절차에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데, 관련된 사건 아닙니다. 자백한 그 공소사실 그 자체, 그 사건만 공판 절차,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할 것을 개시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을 속이고 있죠. 그래서 13번 같은 지문 문제는 여러분을 좀 살짝 조문을 건드려가지고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참여재판, 우리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합의부관할 사건, 미수, 방송, 목회, 우리 관할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별다른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뿐만 아니라 법령의 적용이나 형의 양정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 요청하거나, 그 다음에 법원의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되는데, 아닙니다.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는 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하셔야겠죠. 배심원 증명력은 같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조문의 입장이다. 답이 쉽게 됐었고,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다 이거죠. 첫째 줄엔 피고인의 질병, 뭐 장기간 정지됐다, 뭐 이런 것들. 이때는 이 참여재판 진행하다가 다시 그냥 일반 절차로 가자 하는 걸 통상 절차 회부 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예 참여재판을 시작도 안 하는 건 배제 결정이니까 그걸 구별해 두시고, 뭐 4번도 뭐 쉬운 지문이니까 그죠? 어차피 배심원들의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진 않죠. 그죠?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해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다음에 15번도 진술거부권, 너무 쉬운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진술거부권 1번,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으면 벌써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 능력 없죠. 임의성이 있더라도 상관없죠. 1번 틀렸다는 건 너무 쉽게 알 테고, 그 다음에 2번에 우리 소위 말하는 호흡 측정, 불어서 하는 이 호흡 측정은 진술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진술은 언어적 표현만이 진술이잖아요. 그죠? 언어적 표현만이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진술거부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서 이제 거부했을 때,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는 거, 이런 건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리가 없습니다. 침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죠. 침해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3번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죠? 이게 단순히 내가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을 조사받는다면 실질이 뭐다? 피의자 신문이다 이거죠. 실질이 피의자 신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미리 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적어도 장차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건 적용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적용할 수 없다. 자, 그게 지금 이게 뭐 이거 처음 보는 판례인데 여러분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헌재 판례죠. 헌재 판례인데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진술 거부권은 이게 헌법상 권리란 얘기죠. 기본권이다. 이게 기본권. 그러면 이 기본권이란 건 뭐냐? 헌법상 권리라는 거예요. 헌법상 권리의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법률상 권리와 달리 이 헌법상 권리는 법률로서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은 가능하지만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 하위 법령이죠. 그걸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시 한번 지문을 보시면 이 법이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때 처벌한다. 자, 거짓 진술한 때 처벌하니까 진실만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근데 어떤 법률 규정이 진실, 무조건 내 범죄 사실도 자백하도록 강요한다. 그건 뭐가 돼요? 진술거부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면 이걸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진술거부권 침해예요. 위헌적인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봐야겠죠. 이건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4번 지문이 맞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로서도 침해할 수 없다. 제한, 정당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정당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선 걸 침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번 역시 변호인에 대한 변호권. 1번 그죠? 정시판 청구, 뭐 상속권이라든지 정시판 청구권 이런 것들을 뭐 변호인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취하할 때는 동의가 필요해요. 상소 취하, 정시판 청구권 취하. 그럼 절차가 끝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 원심 판결이라든지 이런 게 약식 명령 이런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취하할 때는 본인의 동의,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변호인에게 인정되고 있는데 이때 그죠? 신문 방법의 위법함을 이유로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함을 이유로도 이의 제기할 수 있죠. 이것도 조문 내용을 잘못 말하고 있죠.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변호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그렇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러면 진실 의무에 위반됩니다. 소극적 진실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한 적극적 변론으로 본인도 허위 진술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증거 조작, 허위 진술 뭐 이런 것들은 진실 의무 위반이 됩니다. 4번 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 취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구속 취소 청구라든지 보석 청구 자체는 이제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거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도 독립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위수증. 위수증은 뭐 매번 시험에 나오죠. 우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냐고 수입한 증거는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는 게 위법 수입 증거 법칙이죠. 1번 형사성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도저히 그죠? 증거로 쓸 수 없죠. 증거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법 수입 증거, 미수 중에 이제 위반한 위법 수입 증거, 또 임의성 없는 자백 이런 증거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매번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의 세계에서 아예 퇴출이죠. 증거 동의 대상 같은 거 안 되고 탄핵 증거로도 쓸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2번 검사가 공소 제기 후에 수서법원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뭐예요?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근데 공소 제기 후에는 압수수색, 체포구속 이런 강제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수소법원에게. 더 이상은 법원에게 수사기관에게 이런 권한이 없어요. 지방법원 판사를 이용하는 건 영장주의 바로 위반이 됩니다. 공소 제기 전 수사 절차에서만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서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위법 수입 증거가 됩니다. 영장주의 위반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위수중의 주장 적격이라는 거죠. 위수증의 주장 적격의 문제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누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면서 이거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만약에 수사기관이 A에 대해서 위법 수집 절차, 그러니까 증거를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해서 증거물인 칼을 얻었다 이거죠. 이걸 얻었다 위법하게. 그러면 A의 재판에서 A가 당연히 이 증거는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A를 상대로 한 건데 B, 제3자인 B도 혹시 A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B에게 쓴다는 거죠. 이럴 때 B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B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법 수입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꼭 위법 수사를 당한 사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3번이죠.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위법 수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된 바가 없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위법 수입 증거라도 나에게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장 적격의 문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죠. 범죄의 피해자 등 사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하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 이익을 비경영하여 전자가 우월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익 형량을 해서 공익이 더 커야죠. 여기서 말하는 공익은 뭐라 그랬죠? 매번 말하지만 그렇죠? 증거로 사용해야 될 필요성, 피고인을 처벌해야 될 필요성, 요게 공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 이 증거의 중요성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거죠. 또 침해당한 사람의 사익 이런 걸 고려하게 된다. 그 다음에 18번은 이제 관할에 대한 게 나왔죠. 1번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그죠? 독립된 각각 이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각각 독립된 토지관할을 갖고 있는 거죠. 지방법원 지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본원에도 토지관할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2번 토지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현재지는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우리가 이제 토지관할의 기준 범주거현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죠?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입니다. 근데 현재지도 적법한 강제, 그러니까 적법한 강제까지는 이제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 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한다. 소송 조건은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할이 있는 이게 법원도 사건을 이제 배당받으면 이게 과연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는 이런 사건인지를 알아서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직권 조사. 4번 합의부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는 이를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되는데 이건 판례가 있죠. 이런 경우 재배당 사유도 아니고 또 이와 반대인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되면 합의부로 그죠? 단독 판사 같은 1심 같은 경우에는 단독 판사는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에 규정도 없다는 거죠.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된 건 법에 규정도 없고 또 규칙에 규정된 재배당 사유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부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합의부는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이런 거 재배당 사유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314조가 나왔네요. 그죠? 진술불능과 특신 상태를 요건으로 해서 법정에서 누군가 나와서 성립의 진정 같은 걸 통해서 전문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립의 진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했다든지 해서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특신 상태를 요건으로 해서 증거 능력을 전문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게 314조죠. 그래서 여기서 진술 불능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라 돼 있는데 기억 보시면 증언 거부권 행사했다. 증언 거부권 행사, 진술 거부권 행사한 건 모두 진술 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314조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니은 노인성 침해로 인한 기억력 장애 이 정도 되면 진술 불능 맞죠? 노인성 침해면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스스로 기억할 수조차 없으니까. 그다음에 디귿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지금 이 증인은 10세, 10살쯤 됐죠? 우리 이제 법원은 10살쯤 됐다면 이제 법원에 충분히 나와서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디귿도 31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리을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례 소환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주거를 옮기고 또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한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다. 계속 소환해보고 계속 구인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법정에 출석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진술불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증거 동의 역시 계속 보시면 20번 증거 동의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증거 동의의 효력은 동의의 대상으로 특정된 서류 또는 물건의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원칙이 그렇죠. 근데 그 일부에 대한 증거 동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데 일부 동의도 허용됩니다. 증거가 이제 가분성이 있다면 증거의 일부에 대한 동의도 허용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 법 판례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변호인도 증거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피고인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는 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지문이고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다음에 정식 재판 절차의 1심에서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 동의로 간주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 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 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 증거 동의에서 증거 능력이 만들어졌다면 2심, 3심까지도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1심에서 불출석 재판 때문에 증거 동의가 의제됐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같다라는 거고. 네, 4번은 증거 동의의 본질에 대한 거죠. 증거 동의는 전문 증거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에 의해서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증거 동의의 본질을 이제 반대 신문권 포기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21번은 이제 탄핵 증거죠.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그죠?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감쇄시키는 증거를 말하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법 수입 증거나 임의성 없는 자백, 이런 자백 배제 법칙을 통과하지 못한 증거는 탄핵 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1번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 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거, 범죄 사실을 간접 인정하게 하는 이런 인정, 증명력을 높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신문에든 반대신문에든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은 탄핵 신문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증인 신문에 증인 신문할 때 이제 명예훼손적 발언을 이제 금지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3번
내용 부인으로 증거 능력이 상실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문자 전송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검사는 그 신문 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내용 부인을 했기 때문에 전문 법칙에 의해서 전문 법칙의 예외를 통과하지 못했으니까요. 증거 능력이 없겠지만 이런 전문 법칙의 예외를 통과하지 못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라도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는 거죠.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녹화물은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거나 녹화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이런 이 영상 녹화물은 기억 환기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독립된 본증으로 쓸 수 없고 또 탄핵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그냥 기억 환기용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특별법상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이 증거로 쓸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그 다음에 22번 무죄 판결에 대한 거. 1번 형벌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면소 판결이 아닌 무죄 판결해야 한다. 그렇죠? 위헌 결정을 받아서 법률이 없어졌다면 그건 이제 소급 무효가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조문은 없었던 거니까 이 재판에서 기소된 사람은 아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실체 심리를 행하기 전부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이거 여러분이 공소기각 결정사유를 외워둬야겠죠. 그 다음에 3번 소송 조건의 흠결이 확인되고 동시에 범죄 사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무죄 판결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자, 원래 원칙은 뭡니까? 소송 요건을 선순위로 심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면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약에 이제 맞는 지문으로 바꾼다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죄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맞는 지문이 되겠지만 하여야 한다? 이거 완전 틀린 지문입니다. 오히려 하여야 하는 건 이제 형식 재판이에요. 형식 재판. 그 다음에 4번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의 전부가 인정되지 않고 그에 포함된 가벼운 범죄 사실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축소 사실에 유죄 판결하지 않고 무죄 판결할 수도 있다. 이것도 재량이 있죠. 공소장 변경 없이 일정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꼭 그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결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은 재량입니다. 다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예외적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정의관념 같은 거에 반한다. 이럴 땐 예외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피고인이라든지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검사 측이 상소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결국 이제 검사 측의 이익을 위한 상소가 없는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죠. 1번 특별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재심 심판 법원이 신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원 판결보다 중하지 아니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되는데 일단 재심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건 이제 특별 사면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하지 아니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특별 사면 받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리 판례가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특별 사면 받은 것보다 더 피고인의 지위를 더 불이익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좀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2번 직권 심판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중한형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래서 약식 명령에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형종 상향 금지가 직권 심판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고요. 약식 명령과 함께. 그 다음에 3번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해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수한 경우 그 파기된 항소심 판결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 역시 파기 환송심에서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네, 4번 약식 명령을 받고 피고인만이 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법정형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 경우 이렇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이제 적용되고, 그죠?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감형해서 선고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공소장 변경 같은 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어떤 의미다? 중형 선고 금지입니다. 중형 선고만 금지하면 되고, 죄명이 더 무거워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4번으로 이제 가보면 약식명령이죠. 이제 서면 심리를 하는 약식명령인데, 1번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 제기 후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돼 있는데,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7일 이런 것들은 정치재판 청구와 관련된 거고요. 약식명령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제 2번 지문에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 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치재판에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약식명령을 송달을 이제 피고인 측에 송달해주면 공소장 부본 같은 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벌금형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3번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에 청구가 있는 때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그죠?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고, 그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죠? 역시 약식명령은 검사가 청구하는 건데, 그 뒤에 문제는 뒤죠. 이외에 추징기타 부수처분할 수 없다는, 추징기타 부수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에 청구가 있는 때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또 다시 취하를 하게 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니까 이런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판결이 나와야 이제 이 약식명령의 효력을 잃는다. 취하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25번이 몰수와 환부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1번 압수물 환부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러니까 환부라는 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타 사유로 환부할 수 없는 경우 관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 그러니까 돌려달라 이런 청구가 없는 때는 국고에 귀속하며, 그죠? 국고에 귀속하는 이런 절차. 근데 이제 관보 공고라는 절차는 좀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관이 어렵거나 가치가 없으면 모두 폐기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보관이 어려운 물건은 폐기하는 게 아니라 대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대가 보관하는 거고,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그때 이제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대가 보관이 가능합니다. 대가 보관. 무조건 폐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두 개를 합쳐서 틀렸고요. 몰수물 처분 역시 검사가 하는 거고요. 그죠? 검사가 집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3번 위조나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 뭐 그죠? 약속어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환부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냥 민사재판 같은 거 이런 걸 위해서 환부하는 경우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임을 표시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약속어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유통성 같은 게 있으니까 도장을 크게 시뻘겋게 이렇게 찍어 놓든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교부해야 한다.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겠죠. 이건 뭐 당연히 조문을 묻고 있다. 이제 25번 같은 지문이 평소에 잘 안 보던 지문이라서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형법도 하고 이러니까 좀 아마 잘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사형법 우리 군무원 9급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